계엄의 탄생과 12.3 비상계엄 이후라는 제가 강연 주제를 맡았는데, 2학기 때 계엄으로 강의를 대학원에서 했어요. 예.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은 제주 4.3 사건을 이제 민간인 학살이라는 이 관점에서 처음으로 논문을 썼고, 2000년대 초반이죠.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제가 그 보도연맹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가지고 첫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계속 국가폭력들을 다루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계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가긴급권이거든요. 긴급명령과 이제 계엄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을 좀 박사 논문으로 또 다뤘었고 이후에 계속 뭐 국가보안법 문제를 포함해서 제 연구 주제로 삼아왔다는 거. 그래서 계속 공부해 왔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마 제 얼굴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처음으로 조선인 위안부 영상을 처음으로 발굴하고 제 이제 박사 지도 교수님이 정진성 이제 유엔 그 인권위원회 이제 위원이었는데 선생님 부탁으로 위안부 제가 이제 미국 자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뭐 문서 자료라든지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할 수 있게 돼가지고 관련해서도 연구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제가 여기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탈진 시대 역사 부정을 묻는다 해서 이영훈의 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비판 책을 20년에 출간하고 임종국 선생님 상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작은 한국 전쟁들 등등 책을 냈고 계엄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원래는 이 계엄과 상관없이 책을 내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검찰과 계엄. 그래서 써놓은 글들이 많은데 사실 옛날 글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유효한 글들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준비가 돼서 빨리 강연들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대부분 이제 헌법학자들, 특히 이제 뭐 법학자들이 많이 이 논의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학자인데 역사를 전공한 사회학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의들은 비슷하지만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런 맥락들을 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제가 글을 드렸는데요. PPT도 준비했지만 혹시 몰라서 제가 그 10페이지 안 되는 9페이지짜리인가요? 글을 드렸는데 이 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게 뭐 구체적으로 더 깊게 얘기할 수 있는 논의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사실은 역사 비평을 한 1월 초에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학술 저널들이 계엄 가지고 기획이 긴급하게 꾸려졌거든요. 저도 지금 책을 기획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러 명의 그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곧 이제 책 출간 작업에 이제 저기 원고 집필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글의 이제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이 9페이지라 원본은 굉장히 많겠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를 우리가 30 몇 년 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헌정사로 보면 절반이 사실은 계엄과 국가긴급권의 시대였어요. 87년 이후 사실은 이제 워낙 오랜만이라 그런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늘상 계엄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좀 느닷없긴 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이것도 웃기죠. 10시, 10시 20분, 10시 30분, 10시 32분. 사실 4개의 시간대가 존재하는데 문서상, 그다음 방송상, 그다음에 기타 등등 뭐 상으로 계엄 선포가 시간이 이렇게 다른 뒤죽박죽인 것도 정말 좀 황당한 상황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 선포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사실 이제 이런 말들은 제가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100주년 기념사와 대결하는 2023년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광복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기본적으로 사실은 대통령 기념사에 특히 8.15 기념사에 등장할 수 없는 말들이 더 많은 얘기들이 구체적이었던 거죠. 어쨌든 사실 민주당이 너무 싫은 건데 예, 민주당과 국회 전체를 싸잡아서 입법 독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입법 독재가 그 자기가 이제 지휘하는 통수권자이기도 하지만 행정 수반이잖아요.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포구령 보셨죠? 네. 이거 가지고도 지금 말장난들이 너무 심한데 이거 너무 명확하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항상 성공해 왔기 때문에 비상계엄 성공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앞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승만 때 그 발췌개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이해하시는데 사실은 그 친위 쿠데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헌법을 개헌한 거죠. 뭐 라든지 그 이후에 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성질은 다르긴 하지만 한일 그 뭐 한참 그 60 그 한일 회담 반대가 한창 휩쓸었을 당시에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때도 비상계엄 선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유신 마찬가지고 유신 특히 이런 내용들이 12.11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샘플이 됐던 건데 정치 활동과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데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죠. 사실상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헌법 위반이다 하지만 했어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화하기 위해서 특전사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들과 시민들의 저항, 계엄 명령 불복종으로 국회 장악이 실패됐죠. 사실 민주당은 작년 3월부터 이 징후를 아주 공식적으로 포착하고 있었고 그 이후 여름 지나면서 국정감사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얘기들 해왔어요. 네. 연구자들도 과연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많은 징후 사실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정말 하는 건가? 라는 얘기들을 내내 했는데 저는 수업을 한 거죠. 그리고 15주 마지막 수업 때 수업이 6시 끝나고 4시간 후에 계엄이 발표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 토론 수업방은 난리가 났어요, 사실. 선생님 말대로 됐습니다라는 건데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한 건 계엄 해제 국회가 이제 계엄 해제 노력을 하잖아요. 사실은 매뉴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빠른 대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제2계엄 얘기했어요. 예. 왜냐하면 계엄 선포하고 해제하더라도 계속 전환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던 선례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정말 한국 사회는 주술로 가득하고 무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그런 걸 감각할 수 있다. 예.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몸이 예를 들면 아프다고 했는데 강하게 예감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약자들, 특히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생존자들은 시체 옆에 자리에 위치해서 살아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혹은 그 무덤 속에서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최희진 의장님 같은 그 문경 학살 유족분이시죠. 그런 분들 특이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감각이 있는데 사실 그런 감각을 사람들이라면 특히 한국 현대사를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피해 생존자뿐만 아니라 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4.3 사건 논문을 쓰게 된 거는 이제 당연히 피해 유족이었고 사실은 이 국가 대 피해 유족보다 운동보다 피해 유족 내 혹은 그 공동체 사회 내 갈등들이 더 우리 집안 내 갈등이 더 왜냐면 가해자 피해자가 또 그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맥락에서의 감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계엄이 이게 이런 내용들인데 뭐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이제는 이거 다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온 국민을 계엄 교육시키고 예. 근데 사실 제가 이번만큼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고등학생들도 정법에서 이런 내용 안 배워요. 대학생들도 잘 안 배우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전쟁과 폭력과 계엄 교육이 아이러니하게 되게 평화 교육의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되게 무섭다고 예감을 하게 하니까요. 쭉 설명하면 되게 무서운 얘기지만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도 많기 때문에.
예, 이제 해제인데요. 어쨌든 뭐 되게 유명한 장면이 됐는데 세계적으로 계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벽 5시 해제됐거든요. 3시간, 4시간 동안 정말 운명을 정말 가르는 시간이었어요. 계엄을 강행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다시 선포하고. 병력들이 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공수여단 특히 이제 전라도에 위치하는 공수여단들도 다 투입되는 준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HID 특임대 뭐 수많은 부대명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었고 심지어는 그 지휘관들의 얼굴을 매칭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예. 해제라는 게 헌법적 당연히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요구하는 게 사실은 이제 즉시 통고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뉴미디어가 발달됐기 때문에 뭐 바로 즉각적으로 알았고 국회에 모였고 물론 돌파했죠. 그리고 이제 해제 요구를 결의한 거예요. 그 해제 요구를 결의한 걸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데 하여야 한다 항상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하여야 한다인데 뭐 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와 다르다 뭐 이런 식의 말장난들 많이 하잖아요.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 계엄 해제를 안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감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안 할게요. 뭐 반성 없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계엄 해제가 됐습니다. 쭉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결 대통령 뭐 그 2달간 있었던 일을 제가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다 이미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 결의가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저항했지만 이거는 헌법적 절차와 상관없는 형사적 절차로서 내란죄와 기타 등등 수많은 죄들과 관련해서 이제 체포가 된 거죠. 사실 이 체포 과정에서 너무나 지난해 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양극화된 상황들 사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형사재판은 좀 다릅니다. 뭐 그것도 이제는 예전에 그걸 다 설명을 1시간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계엄 및 쿠데타 실패의 역사적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 한국 현대사 최초로 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가 즉각적으로 저지된 사례가 만들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12.12 군사 쿠데타도 97년 대법원 판결로 심판한 거예요. 17년이 지난 거죠. 예. 그러나 저는 그런 판례들이 지금 너무 소중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법적 해석을 떠나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뭐 사실 판단, 논리적 판단, 법리적 판단 이런 걸 떠나서 알게 됐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계엄 절차의 위헌성이 당연히 뭐 우리가 얘기 들 수 있고 위법성도 있고 제가 논란 확산이라는 표현 썼지만 항상 이럴 때마다 화가 나는데 학자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법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법적 논점은 특히 이제 헌법 및 개헌법 위반, 이제 헌재에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일 텐데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77조와 개헌법 2조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거 결국 뭐냐면 계엄을 언제 하는가예요. 어떤 조건에서 허락되는가. 사실은 이전에는 이거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픽션적 계엄, 허구적 계엄, 정치적 계엄. 그냥 예를 들면 윤석열이 성공했으면 이거는 지금 민주당과 국회 입법 독재는 그리고 뭐 기타 등 예산 깎고 어쩌고저쩌고 수많은 얘기들은 사회질서 교란 및 행정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불응하면 다 체포해요. 불응하면 문 닫게 하고 언론 입틀 막고 뭐 납치하고 고문하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모든 거는 공적으로 해야 돼. 그 사람들이 볼 때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얘기하면서 일반 사법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엄하기 때문에 계엄 고등군법회의, 그러니까 군법회의를 통해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세팅까지도 지금 다 논의가 나오고 있죠. 얘기가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이런 거는 다 계엄사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법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규범 명제인데 안음이라는 것에 반하는 현실적 사례가 너무 많다.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이제 법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죠?
그럼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계엄이 윤석열의 계엄이 법적 절차를 따라서 요건을 갖추고 선포되었다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뭐 무지 노력을 했잖아요. 윤석열은 외환도 일으키려고 했고 그러면 우리는 막을 수 없는가? 그러면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뭘까? 엄청난 국가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 절차를 따라서라는 말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이제 논리와 우리의 보루죠.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 여러분들 다 보수주의자가 된 거지. 법치주의자가 됐고 항상 법에 대해서 비판해왔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뭐 이런 법의 운용, 법리적 해석을 넘어서 같은 조문인데 딱 10,000명한테만 평등하더라라는 감각을 우리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간혹 비판해 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린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다 위법한 거고. 저 사람들은 서부지법을 습격했고 폭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뭐 소요죄인지 내란죄인지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폭도들 이제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서워요, 저는. 왜냐하면 항상 제 연구가 폭도들에 대한 연구였잖아요. 다 민간인들이거든요, 사실은. 폭도로 낙인되고 빨갱이로 낙인돼서 희생됐던 사건들을 국가폭력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저도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헌법수 헌정질서를 얘기하고 저 폭도들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언어의 오염, 언어의 내란 상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굉장히 감각이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법적 절차를 따라서라고 말해서 저들은 심판해야 돼라고 그리고 그들은 엄단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 넘어서를 생각해야 돼요. 뭐 트럼프 다 사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원래는 어려운 주제인데 현장이 지금 벌어지니까 그 교란과 언어의 오염 상태를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정치 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절차적 위반,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따라서의 문제의 위헌적인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게 다툼의 여지가 없이 사실은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안하시죠, 지금. 예. 만약에 우리 상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이제 우리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 지금 뭐 내란, 내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내전 상태가 되는 거죠. 예. 힘이 뭐 지금 엊그제 뭐 미얀마 다시 그 수치여사가 뭐 물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뭐 미국의 후원을 받고 있는 수치여사가 어쩌고저쩌고 어느 일각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걸 다시 또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군부가 엎었잖아요. 계속 그런 거거든요. 민정이양하고 군부가 계속 통치하다가 다시 민정이양하고 선거하면 다시 지면 또 다시 엎고.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나 뭐 미얀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내란 내전이 전 지구적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글로벌 하면 신자유주의였는데 이제는 글로벌 하면 내전이에요. 글로벌 시빌워, 내란 이 키워드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헌정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치주의와 헌정주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런 내용들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자,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통령의 지금 변호사들이죠. 사실 이 논리는 97년 대법원 판례 이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광주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할 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적이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 한참 전에 94년, 95년 이렇게 그때도 결국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하나의 숙청, 그러니까 군부 숙청을 한 거죠. 군부 숙청을 하고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검찰이 서슬퍼런 그런 분위기에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기소 안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결국 됐지만. 자, 그 연장에서 계엄이라는 거는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고유의 통치행위다. 이게 이전에 예를 들면 뭐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한태연, 갈봉근, 김도창, 되게 유명한 헌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했던 사람 김기춘 뭐 했던 사람들이냐? 김기춘은 검사 실무자로서 긴급조치 조항 헌법 유신헌법 조항을 만든 실무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법, 그러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거의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박정희 의장이 된 거기서. 자, 그 법을 만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헌법학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헌법학 책 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를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태현, 갈봉군 마찬가지 유신 때도 마찬가지고 12.12 군사 쿠데타도. 김도창 씨는 다른 두 명과 비교해서는 뭐 서울대 교수였는데 이런 국가긴급권의 무제한적인 대통령의 위임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긴 했어요. 요건을 따지긴 했지만 역시나 그 사람도 유신 정무회 의원이었고 하여튼 되게 모호하게 굴었지만 국가긴급권을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제 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상대권의 하나로서 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서 심지어 헌법 교과서로 냈던 것들 그런 거로 공부한 옛날 사람들 법률가들 혹은 지금 뭐 젊은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혹 변호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막 발굴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건 사법 심판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게 왜 아니냐? 자, 이게 97년 대법원 판례로 깨진 거예요. 고도의 통치행위로 보면 안 된다예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이 통치라는 거 안에 마구잡이로 죽이라는 말 없어요.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국회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게 한국적 상황이냐? 그렇진 않다. 이런 국가긴급권이라고 하는데 국가긴급권은 20세기 나치 우리가 수권법 생각나시죠? 이런 이제 뭐 유럽의 뭐 예를 들면 나치즘이나 뭐 파시즘이나 이런 것에도 비슷한 게 있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영역으로 가면 우리는 항상 비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IMF 때도 비상이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뭐부터 해요? 긴급 조치라는 말을 빼고 긴급 쓰고 명령 쓰면 돼요. 대통령령. 다 이게 국가긴급권의 일환들이 사실은 그 20세기 특히 21세기는 비상의 위기의 시대라고 체계의 위기, 그러니까 시스템의 위기 시대 그리고 그게 군사적인 아주 우리가 보통 개헌법에서 보면 군사적 요건들이잖아요. 전시, 뭐 내란, 뭐 사변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넘어서는 그것과 군사적 예를 들면 우리가 군사 안보 얘기하지만 경제 안보 얘기하고 이제 IT 안보 얘기하고 수많은 안보 그러니까 인권도 안보로 얘기해서 막 평화학적으로 막 싸우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시큐리티라는 말이 그 위기라는 말과 붙으면서 되게 광범위한 위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헌정의 여러 맥락 전통에 따라서 의회가 먼저 그거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승인을 해야 선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견제들은 나라마다 다르겠죠.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고 전쟁을 경험했고 지금도 종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49년 개헌법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단 한 번도 87년에 우리는 국가기권의 민주화를 놓쳤어요. 기회를. 그러니까 그대로 됐던 거고 다른 건 이제 막 민주화되는 절차적 어떤 제도적 민주주의를 갖춰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통치행위다라고 남발되면 난리가 나는 건데 어쨌든 97년의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돼야 된다는 판례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요건 준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법학 쪽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거죠. 요런 수준에서 얘기하면 안 어렵죠. 예전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었는데.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소장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 100페이지가 넘잖아요. 예. 저도 이거 다 보느라고 여튼 우리가 이제 내란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란에서도 내란 수괴죄 형법상 그다음 국헌문화 목적의 폭동 형법 91조 직권남용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였죠. 같은 거죠. 등등등 뭐 군사반란죄도 굉장히 처벌이 강력해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 체포 및 감금죄 등등이 다 지금 이렇게 적용돼서 공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외 상태의 상례화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 요즘에 옛날에는 철학적 용어여서 사람들이 안 썼는데 이제는 이거 외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칼 슈미트라는 나치의 법학자, 사실은 이 국가기구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거의 고전이 된 사람이거든요. 나치 법학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의 국가기구권 연구들이 있고 아간베는 이제 베냐민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베냐민의 책들을 편집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 철학자, 이탈리아 정치 철학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나치 시대의 것 그러니까 그것을 뭐 예를 들면 유산이고 유산을 단절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찌꺼기들이 아니라 이미 예외 상태가 이런 비상 사태가 그러니까 더 넓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용어들이 다 다르거든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은 마셜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셜로라고 부르지만 그걸 계엄이라고 번역하지만 한국적 계엄과는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할 텐데 우리 한국적 계엄 안에 미국의 마셜로 전통이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46년 10월 항쟁 때 마셜로 선포 우리가 미군정을 겪었잖아요. 그걸 경험했던 이제 한국군 지휘관들 이제 인식 문제가 이제 제도화되는 문제일 텐데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예외 상태라는 개념을 쓰고 상례화라는 게 일종의 뭐랄까요? 되게 규범화되고 정상화, 노멀리제이션 정상화가 아니라 좀 더 뭐랄까요? 이런 비상 사태가 범람한다고 할까요? 제도화되고 세팅되고 규범화되고 그게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의 감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런 위기 감각 뭐 비상 사태 하면 야 우리 다 따라 뭐 되게 이제 물론 그게 국민이지만 다른 위치에 있는 국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계급적으로도 젠더적으로도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감각이 예를 들면 누군가는 언제나 위기였어요. 언제나 인정받지 못했고 언제나 타자화됐고 언제나 비인간화됐기 때문에 그 위기라는 걸 누가 갑자기 뜬금없이 경제적 위기야 우린 이미 그랬어 뭐 이런 감각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게 굉장히 상례화되고 있고 심각한 건 이런 것들이 이제 법 자체에 기입되고 있다. 한국은 그 기입의 최고 절정을 보여주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엄의 법적 정치적 관행화, 국가폭력의 정당화 및 제도화 과정이라는 게 있다.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폭력과 법하면 대립적이죠. 폭력에 대해 법이 그걸 이제 통제하는 그런 관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몇 법을 볼 때 이거 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폭력 그 자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 있잖아요. 국가보안법부터 해서 쭉 여러 이제 법들이 존재할 텐데 사실은 이렇게 넓은 개념에서 보면 왜 폭력과 법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폭력적 법, 법적 폭력이라는 말이 대립어 같지만 왜 같이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걸 모든 법이 폭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 없이 살자? 그렇게 살 수 없죠. 근데 일부의 법에 예외적 폭력들이 법적 폭력들이 존재하는데 이 법적 폭력들이 심지어는 법률적 조항으로 계엄처럼 법률적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특정한 요건을 거쳐서 발동이 되면 갑자기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효력 정지가 되는 거예요. 효력 정지도 시작과 끝이 있죠. 계엄 선포, 계엄 해제. 그런데 계엄 선포 해제가 해제되면 또 선포하고 해제되면 또 선포하고 하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숱한 예들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우리도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이후에 49년에 본격적인 내전 양상들이 발생되고 한국전쟁 이후에 계엄은 사실 우리가 계엄법이 없는 상태에서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던 경험들이 있고 그런 폭력적 경험들이 계엄법으로 제도화되는 과정들이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이 될 텐데 이러면서 우리가 87년까지는 계엄 시대 산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계엄이라는 말로 못하고 뭔가 되게 독재 정권 이런 언어로 썼던 거죠. 독재와 민주주의. 그런데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게 대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치주의가 왜? 저들이 민주주의라고 막 참칭하잖아요. 폭도 세력들이 근데 폭도라고 하니까 자꾸 나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너무 느낌이 이상한데 여튼 도대체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뭐였지? 이게 막 지금 혼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 계엄법의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국가폭력 정당화 및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글에는 없는데 일단 요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엄이란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갖고 있는 군대가 뭐 경찰이 보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반관 반민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무장 조직인데 청년단 뭐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구구 조직이 총칼을 안 들고 있어요. 뭐 물론 자익 조직이라고 좌파 조직이라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뭐 내전적 상태, 내란적 상태 이렇게 그런 말들은 많이 쓰지만 쉽게 얘기하면 총칼로 무기로 싸우진 않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게 또 흔한 데도 있는데 어쨌든 군이 물리력을 갖고 있죠. 특정한 시공간에서 모든 또는 군사에 관한 전권을 갖는 것. 모든은 행정, 사법이죠. 법에서는 입법은 뺐지만 당연히 현실 사례에서는 입법도 다 입법권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군사에 관한 건 이제 경비계엄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유형을 두 개로 구분하는 건데요. 거기 그런 거에 관한 전권을 갖는 것이다. 이걸 법률로 정한 것이 계엄법이고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립폭력이 아니라 계엄법은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치는 대량폭력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계엄 상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먼저 계엄이 선포됐던 건 저는 이제 46년 10월 항쟁 때였다고 봅니다. 예. 한국 정부는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군정 하에 그 무주지의 논리, 이 주인 없는 땅이고 미군이 지금 군사 점령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민사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거는 목적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카이로 회담 때 어쨌든 조선 독립을 약속했지만 적절한 경로를 거쳐 인듀 코스. 사실 그게 뭐였냐 나중에 드러났지만 신탁 통치인 거고 신탁 통치를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미소가 남북 분할 점령한 상태고 통치하고 있는 행정적 어떤 관리 주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미소가 양쪽이 협의해서 미소공동위원회 협의해서 그 한국인들의 대표 뭐 정치인들이나 대표자들과 같이 뭔가 신탁 통치를 하는 그런 구상들을 이전에 약속해서 실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자, 현대사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 됐고 좌우가 갈등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반대, 그다음 찬탁 반탁 뭐 여러분들 현대사에서 한 번쯤 다 들어봤던 내용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고 자 그다음에 공산당 조선공산당 남로당 불법화되고 그 과정에 이제 이런 10월 항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뭐 미군정의 경찰 그러니까 군정 경찰이죠. 그러나 그 군정 경찰의 부장은 이제 조병옥 경무부장이 조선인이었죠. 그러니까 조병옥의 군정 경찰이 뭐 그렇게 책임권으로 보면 지휘권으로 보면 시위대를 향한 발포가 있었고 항쟁으로 확산됐고 대구뿐만 아니라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 항쟁이 확산됐던 거죠. 각 서울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미군 사단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쪽은 이제 미국 6사단인데 1년 대장 팟대령이 이제 마셜로를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군정 경찰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가버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대구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지사는 미군이거든요. 미군 지휘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1연대장 팟대령이 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계엄이라는 건 우리 감각이 아니고 미국적 맥락이에요. 뭐냐면 뭔가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군사적 매뉴얼이에요. 사실은 매뉴얼. 그러니까 법은 미국의 마셜로는 로우라는 말을 쓰지만 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이제 성문적인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고령을 또 발표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집회 통행 금지, 무기 소지 금지 등 포고령 발표들이 있었고 뭐 당연히 이제 뭐 그 군법 회의에 대한 여러 조항들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군법 회의는 그러니까 군대에서만 통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건 군이 민간을 처리하는 합법적 권한을 주는 절차가 돼버린 거예요. 절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즉심으로 처리해버리고 체포영장 발부 없고 체포하면 뭐 변호 없어요. 그냥 고문 뭐 이렇게 다 쫙 가서 아주 빨리 즉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즉결 처형하는 거죠. 법적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현장에서 총살하든지 아니면 법적인 외양을 가지고 1심으로 끝내버리든지 이런 게
여러분들 뭐 몇십 명이 아니고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뒤로 가면. 법적 근거 없는 계엄 운영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군 군사법에 계엄 관련 규정 없다고 말씀드렸고 마셜로는 원래 전시 상황에서 군사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간섭적 절차, 전술적 조치였고 그리고 미군정 계엄 매뉴얼 작성하여 운영 방식을 이제 확립을 이제 합니다. 이게 쓸모가 있네 계엄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 적용을 몇 번 해봤고 그때 이 관련한 매뉴얼들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미군 자료들 보니까 법과 질서의 유지에 실패일 때 이제 선포를 하고 선포권자는 지역의 군부대장, 해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이거 뭐냐? 매뉴얼이다 그냥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군정 시대에도 군정 법령, 오디넌스 뭐 이런 법 체계가 있어요. 아무리 군사 점령 시기여도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문서적으로 절차를 확립한 거죠. 계엄포고령 발표하면 군경이 협력하고 질서 회복을 위한 모든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고 군법 회의를 운영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어쨌든 제주 4.3 사건은 정부 수립 이전에 터진 거고, 그죠? 진압하다가 실패했어요. 미군도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전술부대가 브라운이 이제 지휘를 했었는데, 그리고 실패하고 뭐 박진경 구경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주둔 연대장이 이제 부하한테 살해당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계엄이 선포되면 아니면 뭐 계엄이 선포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군사적 질서가 모든 걸 장악하면 어떤 일을 먼저 하는지 아세요? 뭔가 어쨌든 적을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빨갱이, 타자와 비인간화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지역 전체가 타자화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저항하는 힘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검찰과 관련해서 뭐 제주 지방 검찰청 청장 있을 거고, 지방 법원장 있을 거고, 언론사 지부장 있을 거고, 엘리트들 있죠. 지역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 지역 엘리트들부터 다 체포합니다. 예. 군법회의로 붙이거나 그냥 구금해요. 예비 검소. 자, 김백일 오연단장은 이제 여순 사건이 터지고 어쨌든 군사작전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 사실은 그 김백일은 군지관이죠. 대통령이 승인 없이 계엄을 자기가 임시계엄을 선포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게 가능하냐? 이 김백일의 계엄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 제 논문에는 있습니다. 그 만주군 했을 때 그 이제 마적은 우리 독립군이죠. 토벌하면서 했었던 일제히 계엄령 경험과 그 다음에 아까 미군정 마셜로 경험 여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일단 대통령이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휘관이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일단 선포하는 거. 임시죠, 임시. 임시라는 말을 되게 중립적으로 쓰는데 사람들이 사실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자의적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일제 계엄령은 천황 칙령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의회가 만든 법률보다 높은 상위에 있는 령이에요. 그 령에 조항이 있어요. 임시 계엄 관련 조항이.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이제 김백일이 이렇게 계엄 선포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 김백일뿐만 아니라 다른 원용덕이라든지 당시에 뭐 전라 남북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대 지휘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령관을 맡고 그러는데 얘네들 다 각자 계엄 선포예요. 왠지 아세요? 권한 다툼. 계엄 요건, 유형, 지역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선포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10월 25일 날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사후로 승인합니다. 대통령령 제13호로 계엄 선포에 관한 건 이거는 정말 일제 계엄령을 정말 모방한 그대로인데요. 4.3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도 부서라는 게 있잖아요. 사인이라는 게 있고. 자, 근데 굉장히 이거 이 모든 형식이 일제 계엄령 형식이에요. 우리가 계엄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계엄이에요. 계엄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령은 일제 계엄령 이거 법률 법 계엄을 선포했다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아니에요. 자꾸 예를 들면 포고령 같은
계엄사령관이 명령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용법으로는 계엄이에요. 계엄령이라는 말을 이제 혼동해서 쓰는 거 일제 계엄령. 이후에 한국에서 보도될 때도 계엄령, 계엄 둘 다 혼용해서 썼는데 계엄이다. 계엄화 폭력의 심화, 뭐 당시의 군경 그리고 우익청년단 여러분들 그 여순 사건 예를 들면 그 빨갱이의 탄생이라는 김득중 박사가 쓴 여순 사건에 대한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여수 순천 당시 상황 사진들이 또 많고 학교 운동장에 모여 있어서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고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런 책 표지 보면 사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하는 장면이냐면 이제 손가락 총이거든요. 손가락 총. 누가 폭도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그 어마어마한 폭력의 현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즉결 당하는데 이거는 군이 군법회의를 통해서 판단하는 걸 넘어 그냥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누가 빨갱이다라고 서로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황두현도 체포돼서 구타당하고 그랬어요. 결국 이제 도망갔는데 그래서 국회에 와서 막 보고하고 이 황두현 의원의 말들과 여러 국회의원들의 말들이 국회 속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계엄법이 없는 상태예요. 계엄을 사령관이 선포했고 대통령 이하 국무회의가 그걸 사후 승인했는데 계엄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계엄을 하면 수행을 어떻게 하지? 계엄 수행, 계엄 시행의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폭력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 4.3 사건 때 송효찬이 홍순봉한테 경찰 그 책임자한테 송효찬이 군사령관이었거든요. 제주 어떻게 계엄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제 홍순봉이 자기가 경험한 거에 맥락에서 사람 죽이는 게 계엄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3 사건 연구자들이나 뭐 피해 생존자들 너무나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은. 예. 서귀포 경찰서장이 이후에 얘기해준, 그러니까 요즘 증언들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 때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4.3 사건 재심 판정을 위해서 되게 소중한 이제 증거들로 쓰였는데 어쨌든 그리고 검찰도 이제 박창길 검사가 구타로 끝나지 않고 총살당했어요. 실제 그래서 검찰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것도 국회 속기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사전 계엄 조치 및 공식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게 제주 예인데요. 10월 17일 날 그러니까 11월 17일 대통령령으로 아까 이게 지금 계엄이 승인된 건데 사실은 그 전에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도 계엄을 실질적으로 선포를 했고 이게 왜 이러냐? 사실은 결국은 빨갱이는 비민 분리는 예전에는 어떤 이제 구금과 수용이었는데 너무 많아져. 그냥 제주도 옛날에 해안선 5km 이상만이었는데 이제 전 제주도가 다 빨갱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 죽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 외양을 띄고 하려고 하는 건데 군법회의에 관련한 형법이 있습니까? 형법은 없어요. 한국 형법은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한국 형법은 6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전에 뭐가 쓰였느냐? 국방경비법이라고 있어요. 우리 조용환 변호사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후대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 스타트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국방경비법이라는 거는 이것도 우리가 법을 만들면 법률 제호가 붙고 공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관보에도 없어요. 그럼 뭐냐? 미군정 시기에 미군들이 자신들의 군사 형법을 대충 베껴서 만든 한국 그 법무장교들이랑 만든 이것도 절차예요. 국방경비법이라는 게. 좋아요. 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군사 재판은 군인들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32조, 33조는 이적죄, 간첩죄인데 이거는 민간인 여한 자. 거기에 민간인이란 말이 없어요. 여하한 자, 뭐와 여하한 자, 뭐와 같은 자.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기타 등등. 여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민간인들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경비법으로 마구마구 군법회의를 해서 사형, 무기
중용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국방부법이 왜 무섭냐? 보세요. 계엄은 군사재판을 모든이니까 민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만약에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칩시다. 그럼 계엄이 해제되면 안 되잖아요. 도로 사법부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경찰 수사, 검찰 기소, 형사소송 절차죠. 재판 이렇게 돼야 되고 1심이 아니라 3심이어야 되고 당연히 체포될 때는 영장이 있어야 되고 영장주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무시할 수 있는 게 국방부. 그러니까 계엄이 끝났는데도 군법회의가 열려요. 자, 계엄 고등군법회의인데 계엄 중앙 고등군법회의인데 예를 들면 중앙 어디서 했냐에 따라 계엄이 빠진 상태에서 고등군법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엄 선포 해제된 지역에서 제주에서도 더 많이 사용당했어요. 자, 48년 12월 계엄 고등군법회의입니다. 12월 달에 열린. 49년 6월 7일은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그런데도 고등군법회의가 열립니다. 총 539명이 처벌됐고 사형, 무기, 10년 이상 중형이 되게 많았는데 49년에만 1659명이었어요. 자, 이게 제주에서의 손가락 총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고 수영이 면부인데 추미애가 발굴하고 이후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노무현 정부 이후에 본격적인 과거사 청산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 이제 명단이 있어요. 명단. 많이 다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 분이 있었어요. 자, 군경의 초토화 작전 때 학살에서 살아남은 중산과 마을 주민들이 이때 학살이라는 건 무자비 초토화 작전에 의한 학살, 그러니까 이제 군경 토벌 작전 과정에서 그 다음에 다 잡아왔는데 이상한 운동장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다 모였는데 몇백 명이 모였는데 몇백 명씩 바뀌는 거죠. 뭐라고 했는데 결국 배 타고 자기 목포 대구 대전 가는 거예요. 형무소로. 그게 군법회의였다는 거예요. 군법회의로 회부되면 다행이죠, 사실은. 그래서 2,530명이 있는데 2022년에 18명이 계셨어요, 생존자가. 그러니까 이제 단기를 받은 거예요. 정말 가다가 어여한 사람 데리고 온 거, 제 사투리가 나오는데 데리고 와서 했는데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정치범들 사삼관계 수인, 여성관계 수인은 다 형무소 학살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2년형 이하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22년 기준으로 살았던 18명이 재심 판결을 요청합니다. 우리 임재성 변호사 일제 강제동원 판결에도 관여했지만 제주 4.3 사건, 베트남 전쟁 지금 국가배상 민간인 학살도 지금 임재성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였는데 재심 판결에서 이겼습니다. 2018년 이후 재심 청구 재판 결과 모두 무죄 판결됐어요. 뭐예요? 명예는 회복됐지만 다 돌아가신 거죠. 자, 창법적 폭력의 탄생이라고 했어요. 계엄법 제정 과정의 내용. 이런 무법적 운영들이 있었고 계엄 운영 이거 계엄법이 이제 군은 이제 계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법을 만드는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제안안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수정하고 국회의원들이니까 특히 아까 황도원 의원 여순 사건에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초안을 가지고 엄청난 싸움들이 이제 그 재정 과정에서의 이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국방부는 계엄을 군사작전과 질서 유지 도구로 간주했고 일제 계엄령을 모델로 한 초안을 냅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국회 통고 조항 없습니다. 국방부 계엄법 초안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모든 걸 할 수 있다야. 하여튼. 근데 법사위 수정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유형 이렇게 구분하고 국회 통고 신설하고 견제 장치죠. 그다음에 임시계엄 요건의 강화. 임시계엄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결국 그렇게 귀결됩니다. 대통령 추인 이런 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 국회 요구권을 추가합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이걸 이제 요구해요. 그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속기록에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정광훈 의원, 김장열 의원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국방 쪽의 입장의 위원과
그다음에 이제 안 된다. 국회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그리고 임시계엄 선포권의 추인 절차 문제도 임시계엄이 너무 남용된다. 군대가 이렇게 아무 때나 계엄을 막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면 누가 통제할 수 있냐.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추인하면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추인 기한 설정 논쟁도 있었어요. 예. 사실 계엄이라는 건 언제 선포돼서 언제 해제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무소불위 뭐 기본권이 없습니다, 사실은.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법적 용어고 그냥 효력 정지인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 뒤에 항상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는. 자, 군법 회의와 사형 판결 위임 문제도 지금 논의가 막 됐어요, 이때. 그래서 그 국방부 초안은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게 사형 판결 승인 위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재심 청구권을 달라. 사형 판결을 받아도 재심하게 해달라. 단심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 군법이 진짜 회의더라. 그냥 군사 재판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재심 청구권 조항이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 계엄 사령관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또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기 목숨을 뭐 도모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해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체포 특권이 있어야 된다. 또 이 국방부 쪽에서는 너네만 특별한 인간이야? 계엄이면 똑같이 민간인들과 함께 체포당해야지라는 황당한 논리들이 너무 나요. 예, 결국 포함됩니다. 불체포 조항 포함이 되고요. 이게 계엄법입니다. 49년 11월 24일 제정됐고 시행이 됐고요. 이게 지금까지 옵니다. 그대로. 안 바뀌었어요.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뭐 계엄 선포 1조부터 8조까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계엄 종류 유형을 했고 선포권과 국회 통보 의무 조항 뭐 이게 이제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 안 벌어졌지만 저는 이런 게 막 싸움이 아니고 저는 이거가 제일 무서워요. 성공했으면 벌어진 거 방첩사, 뭐 국정원, 경찰 다 동원해가지고 아까 체포 구금 체포 일단 뭐 합니까? 뭐 때리 자르고 어떤 애를 그랬다면서요. 자기는 총으로 쏘면 죽을 수 있는데 막 고문하면 무섭다고 이거죠 사실은. 개헌법의 이중적 협력. 사실은 국가폭력이 너무 막 엄청나니까 이때 만들어질 때는 그걸 조금 규율해보자, 규제해보자. 가 이제 법률화 제도가 된 건데 사실은 이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킨 또 도구이기도 한 이중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개헌법이 법률로 정한 게 선포되면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이 다 이렇게 정지되는 효력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한국 전쟁에서 이 개헌법이 드디어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됐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개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 국가폭력이 그럼 정당하냐? 물어야 돼. 우리 질문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계엄이 단순한 비상조치가 아닌 정말 국가폭력이 상례화, 일상화 과정으로 작동하는 걸 우리는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명시적으로 어쨌든 전시잖아요. 이때는. 계엄법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드러난 역사적 사례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전쟁에서 계엄 선포한 건 이제 이게 유일하니까요. 이후에는 뭐 이렇게 친일 쿠데타 혹은 이제 반란 쿠데타 성격의 계엄 선포였다면 이건 전쟁 때인데 전쟁 때 그럼 계엄 선포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끝장을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그 지금 다 얘기하는 건 계엄 선포는 이때도 안 나오네요. 뒤에 가야 나오네요. 예, 7월 8일 날 전쟁 터지고 7월 8일 날 처음으로 비상계엄 선포하고는 전라도 제외가지고. 그럼 그 전에 뭐냐? 계엄 선포 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앞에 맨 윗단에 쓴 거는 전술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전술적 방어를 맡은 책임자들이 뭐 피난 문제나 기타 등등과 관련해서 군사적 조치로서 계엄을 선포한 거고 임시계엄 같은 거죠. 일종의. 사실 이걸 엄밀한 의미에서 계엄이라고 할 수 있냐는 좀 따져봐야 돼요. 어쨌든 이승만 정부는 뭐 했냐?
주한미대 무초랑 만났을 때도 계엄을 논의하긴 했는데 선포하지 않았고 27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북진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웬걸 이제 파죽지세로 밀리니까 국무회의 우리가 전쟁 터지면 일단 모여야 되는데 27일 날 국무회의가 예정됐고 비상이라고 붙였는데 모였는데 대통령이 도망갔어요. 대통령이 도망갔어요. 어떻게 도망갔는지 스토리도 논문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못했어요. 국무위원들이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수원 천도 이것도 뭐 선언이지 결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국무위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무위원들도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새벽부터.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당연히 국무회의도 있지만 계엄 선포하고 무조건 피난민, 그러니까 이른바 소개, 서울 시민 소개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끊으니까 못 넘어오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대전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9일, 30일 날. 그때 논의된 건 어디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만든 차관과 장관급에서 만든 비상사태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대통령 긴급명령 1호. 그러니까 긴급명령이 드디어 발동한 거예요. 이거를 이승만이 만들지 않았고 이승만도 승인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후 승인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반민족 반인도적 범죄 처벌 명목인데 그렇게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 터지고 우리 군과 경찰은 눈앞에 있는 북한군과 싸우지 않고 계속 패퇴하면서 우리 내부의 불순분자와 내부의 적의 처벌이라는 명목으로 학살을 시작한 거죠. 경찰 계통에서도 불순분자 처리에 관한 건이라든지 등등등등 있습니다. 치안 우리로 치면 경찰청장이 발한 명령 건들이에요. 그게 다 보도연맹 학살로 가요. 예비검속의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청장 일개 지시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사후적으로 남아 그런 예비검속과 처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느냐 법적으로 이게 빨리 필요한 거예요. 계엄보다 이게 더 필요해. 계엄은 군사적인 문제고 이거는 지금 내부의 적. 7월 8일 전라도를 뺐어요. 이것도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전라도로 유인하고 이제 뭐 방어선 구축하는 건데 전라도 버린 거야. 이것도 논문이 몇 개 있습니다. 7월 9일 국방부가 계엄 실시 이제 사항을 하달을 합니다. 군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로도 부족해서 이제 특별조치령, 특조령을 이제 발령을 합니다. 이게 다 계엄법의 13조였나? 이때는 13조였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특조령 2호 있잖아요. 조치령 1호 똑같은 겁니다. 체포구금 수색 특별조치령. 영장 없이 예방적. 그러니까 잠재적인 적이라고 간주하고 이거를 수사 이런 거 필요 없고 너 빨갱이. 검문하다 빨갱이. 뭐 신분증 갖고 있는데 무슨 신분증 갖고 있어 빨갱이. 경향신문 신분증 갖고 있어 빨갱이.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예. 경향만 얘기해서 섭섭한 거에 한겨레까지 얘기해 줄게요. 오마이뉴스도. 이렇게. 언론 출판 특별조치령 당연히 전면 통제. 그래서 이게 결합되니까 체포 구금 수색 그러니까 계엄화 특별조치령과 비상사태 범죄 처벌에 관한 특조령이 결합되니까 예비검속 대량 학살 이게 사후 승인 효과 발생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보도연맹 사건에 제일 많은 희생이 이 전반부에서 있어요. 예비검속 대량 학살 7, 9월 2달 동안 이걸로 박사 논문 썼어요. 육군 방첩대 우리 지금 이제 방첩사죠. 방첩대 이때 이제 방첩대 특무대 뭐 기무사 보안사 기무사 뭐 지금 방첩사 이런 건데 이름이 바뀌었지만 방첩대 헌병대가 주도합니다. 피난민을 대상으로 됐어요. 심지어는 왜 정부가 전쟁이 터진 다음에 가장 먼저 내린 정부의 조치가 뭔지 아세요? 피난민을 보호해라가 아니고 피난민의 재오열이 섞여 있다 했어요. 피난민 불순분자 처리권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정부가 아니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계엄만 얘기하니까 학살 생략하고 다시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고 오자마자 한 게 뭐냐? 당연히 계엄사령부를 경인지구 계엄사령부 설치하는데 자, 합수부 많이 들어봤죠?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합수부를 설치합니다. 결국 뭐냐? 너네 왜 다리 안 건넜어? 너네 왜 잔류했어? 잔류파. 이승만의 변명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인들 총칼이 그때는 자기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돌아왔는데 난데없이 해피 이야기합니다. 해피 이야기 아세요? 경무대에서 키운 강아지 이야기. 두 개가 있었는데 개 하나 해피인데 얘가 이제 나중에 돌아왔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만났거든요. 얘도 부역하지 않은 게. 이 얘기를 내가 10분 늘어놓을 수 있는데 그것도 생각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튼 군법회의가 부역자 색출, 부역자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군법회의 개최, 군형법인 국방교육법을 적용합니다. 대규모 사형 선고. 그리고 11월 2일 날 결국 국회가 계속 계엄 해제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복했고 올라갔는데 지금 심지어는 38선 돌파해가지고 평양도 점령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는 계엄을 해제해라. 북쪽에 계엄 선포했잖냐. 맞는 말이죠. 그 압박을 못 이겨서 해제합니다. 해제하는데 해제하고 다시 같은 날 즉시 경비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이상난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제2계엄이 나와요. 제3계엄이 나오고. 명목은 뭐냐? 공비소탕이 아직 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아직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국가 요소 제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 반국가 요소 제거 명목. 그래서 육해 공군 합동 헌병대를 설치해가지고 뭘 하기 위한 거냐? 경비계엄도. 경비계엄은 군사에 관한 모든 권한인데 군사재판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군사재판을 여는데 그럼 민간인을 어떻게 처벌하냐? 부역자들을 국방경비법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경비법 적용이 더 많아요. 사실은. 12월 7일 날 중공군이 개입해서 다시 전국에 비상계엄이 재선포됩니다. 51년에도 계속 지역별로 보면 계엄 해제, 재선포, 계엄 해제, 재선포가 반복이 됩니다.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운용 내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처음 적용한 사례인데 한국전쟁 그냥 의미 없었다. 계엄이더라 그냥. 그리고 다 죽이더라. 어쨌든 군경찰이 민간인을 불순분자, 이적행위자, 부역자로 수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간주하고 체포, 구금, 고문, 처형하는 상황이 계엄 상태였다. 이 50년, 52년에 예를 들면 이렇게 제한적으로 지역에 한해서 그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11사단, 8사단, 여러분들 백야전, 그러니까 백야사, 백선엽은 백야사죠. 치명적이죠 사실 백야사는. 우리 백선엽이 일본군 출신이고 자기도 인정했고 그러나 그건 과거. 공은 한국전쟁에 어쨌든 무운을 떨쳤고 이 나라를 살려고 하지만 백선엽의 한국전쟁 내 행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 문제적이고 논란적입니다. 백야사 하나만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은 전범 재판에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지리산 일대라고 하면 이제 전라도 남북도 일부와 경상 남북도 일부잖아요. 지리산 일대에 대한 모든 토벌을 지휘한 게 이제 그러면 백선엽인데 예를 들면 학살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백선엽이라는 그냥 지휘관이기 때문에 책임 묻는 게 그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냐 이런 직원들도 있어요. 본인이 회고도 했고 어떻게 그런 회고를 자백했을까? 회고에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다 자백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자기 변명을 했는데 사실은 자백인 거예요. 사실은.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걸 쓰고 있지? 저 완전 확실히 이번에 이해했습니다. 이런 정신세계에 있으면 이런 얘기를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모든 걸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육과 연구의 장이에요. 지금. 이때 다 아시겠지만 이때 지휘관들이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걸 활용했죠. 견벽 청야 이런 초토화 이런 작전에 대한 이제 이른바 다싹스리하는 식의 개념들, 작전 개념들을 적용한다든지 여러분들 거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맥락에서 벌어졌고 백예사의 지리살 토벌 작전도 마찬가지. 군지부의 학살을 정당화하는 여러 이제 내용들이 있고 여기에 상세하게 있고 원래 이제 3월에 나오는 역사 비평에 더 많은 이제 여러분들 이미 지금 먼저 보는 거예요.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증언만 가져오면 아주 짧게 초토화 작전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지휘 책임 회피하고 이 안에 자기도 모르는 얘기들 막 하고 있어요. 옛날에 나온 책이라 그래. 지리산 실록이라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둔감하던 시절. 지금의 회고록 쓰면 그렇게 안 쓰죠. 그러니까 백선영 회고록을 여러 번 쓰면서 막 고쳤어요, 계속. 쭉 같이 분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계열정. 공국진대령이 참모였는데 백선엽이 그렇게 얘기했다. 지리산 주변 9개 군 20만 주민을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해라. 이 얘기도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가폭력, 그러니까 계엄이 뭐냐? 국가폭력이다. 자, 52년에 유명한 거죠.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말 이제 고쳐야 돼요. 사실 이거는 쿠데타예요, 쿠데타. 친위 쿠데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간선제예요. 국회 선출하기 때문에 계속되면 전시란 유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임을 잃어가지고 대통령이 재선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고쳐가지고 직선제로 바꿔서 국민들을 전부 이제 전시 동원하고 있는데 이제 동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자기가 재신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개헌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안 도와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부산이잖아요. 수도 임시소천이 부산이 계엄을 어떻게 선포해? 저기 위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했냐? 가상의 포기 상태라는 명목을 만들었는데 그 명목을 만들려고 일종의 뭐랄까 외환을 유치한 겁니다. 이쪽에 뭐냐면 공비를 변장시켜가지고 우리 많이 지금 시도됐던 거잖아요. 그 형무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일부 설득해서 너 감형시킬 테니까 공비로 변장시켜가지고 총을 쏘게 한 거예요. 금정사에 출연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특무대장 김창룡, 헌병대장 원영덕이 주도를 했고 공비 조작 사건이죠. 그게 나옵니다. 금정상 총격 사건 조작.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뭐냐면 이때 그 부산에 이제 뭐 국회랑 뭐 행정부랑 다 이제 같은 청사 그 언저리 다 있었는데 이 버스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출근하는 임시국회로 출근하는 통근버스거든요. 통근버스를 납치합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왜? 국제구락부 그러니까 공산당 클럽. 그러니까 이제 간첩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간첩 사건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그냥 통째로 37명을 납치해서 때립니다. 고문해요. 일부는 그러니까 안 잡힌 사람들도 국회 안 나와요. 이건 이제 뭐랑 똑같냐면 나치가 수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한데 나치는 50% 미만이지만 일당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당 한 당과 인민당, 국민당이 우리 지금 연합해서 하려고 해서 3분의 2가 안 돼. 3분의 1을 하려면 총 인원을 줄여야 돼. 재적의원을 줄여야 돼. 그래서 공산당을 다 이렇게 음모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때려잡습니다. 먼저 긴급조치를 발생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또 때려 잡힌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무서워서 못 오잖아요. 그때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재적의원 3분의 2로 수권법을 통과시킵니다. 수권법이 뭐죠? 모든 걸 행정, 입법, 사무를 다 갖는 거. 정확히 행정과 입법이군요. 그러니까 입법권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저기 최영목 쪽지. 최성목 쪽지. 최영목은 우리 교수님이 그죠? 성공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겁먹고 야당 의원들이 결국은 협상을 해요. 그래서 대신 이제 잘 견제한 것 같은데 직선제는 내주고 권력구조 개편은 이제 내주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어쨌든 생존을 할 만한 약간의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데 약간 내각제적 요소를 넣어요. 약간. 어쨌든 친위 쿠데타입니다, 이게. 자, 첫 친위 쿠데타예요. 윤석열이 시도한 거죠. 권력을 갖고 있는데 왜 쿠데타를 해? 아무 일이 없었다? 아무 일 없었죠, 뭐. 사실 그것도 뭐. 한국전쟁 기간 동안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지역별로 반복 전환, 그러니까 2계엄, 3계엄 이렇게 벌어졌고 비상계엄 해제는 국회 해제 결의안 통과로 이루어졌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해제 후 곧바로 경비계엄 선포했고 이러한 전환은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고 계엄 상태라는 본질이 바뀐 건 아니었다는 거. 계엄법 조문 규정과 상관없이 군은 경비계엄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군사에 관한이 아니라 모든 행정과 사법을 실질적으로 관할했고 군법회의 기간 연장을 통해서 부역자 처벌을 명목으로 빨갱이들을 다 때려잡자,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자 해가지고 계속 사법적 권한권을 행사했고 사형 때렸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야당 국회를 내부의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통한 친위 쿠데타 시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고 군이 계엄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권력을 정립했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 지금도 그냥 그대로잖아요. 역사적 교훈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정리를 한 건데 이것만 보면 지금 아닌가요? 87년 이후 민주적 헌정 질서가 만들어 구축됐지만 계속 위기가 내포돼 있었던 거예요. 씨앗이. 민주주의가 정착됐지만 저는 계속 오랫동안 얘기해왔지만 국가기득권을 민주화시켜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위수령 폐지. 위수령 폐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도 반대가 되게 많았어요. 군의 저항이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이 위수령이라는 건 하나 없어졌고 이제 계엄과 긴급명령, 대통령 긴급명령.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없애자. 뭐 그렇게 제가 근본적으로 발본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상황들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아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사실은. 법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법에만 기댈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특히 공무원들. 왜 불복종을 하지 않지? 불복종이 법률화된 지가 부당한 지시에 대해 불복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를 법률화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지시했기 때문에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령관들이. 정말 그 나치 멘탈리티? 예. 예요. 근데 그게 군사령관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그렇고 예를 들면 특정한 프로젝트에 동원한 교수나 예를 들면 헌법을 만드는 그런 뭐 비상헌법을 만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나 뭐 심지어는 뭐 의사나 나치 닥터들 뭐 기타 등등 우리는 그런 수많은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봤고 우리 한국 사례도 많이 봤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다가 보호된다는 걸 이미 제도화한 지가 입법화된 지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죠, 지금. 과격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목도 아픈데. 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란 말, 진짜 참을 수가 없고요. 내란 선동 폭력 조장하고 있고 민주적 헌정 질서가 항구적이지 않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계엄법 개정을 해야 돼요. 핵심 조항이 거의 변경되지 않았고 뭐 제가 잔재라는 표현 썼는데 그냥 독재 그 자체예요. 저거는. 계엄이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무력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계엄을 민주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말은 이 대권 국가론이라는 말은 나치 용어들이에요. 사실 거의. 이중국가론, 대권 국가론.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명목적으로만 자꾸 법치로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치를 참칭하다 보니까 저는 법치주의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법치라는 게 법리적 이해나 그 법리적 해석에 대한 적용을 넘어서 맥락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시각과 언어를 지금 내란 세력에게 제가 뺏긴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런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불복종의 권리 문제를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모든 교육에 특히 군은 정원 교육에 무조건 이거는 제1번으로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계엄의 위헌성을 알리고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냥 단순히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 거냐에 대한 새로운 민주주의. 이게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되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뭐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이제 달성했고 실질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의 내용이 뭐냐 민주주의의 내용이 뭐냐 뭐 누군가는 의례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용어를 쓰겠지만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게 참칭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사실 얘기하잖아요. 당하고 당하면 민주주의 얘기 아니에요 사실. 너무 당한 게 많아가지고 이 일반적인 얘기를 좀 쓰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는 논문에 좀 썼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새로운 공동체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계엄을 막아선 국민들은 저는 뭐 이른바 과거사를 제도화하고 법 입법화하고 청산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친일 문제라든지 제주 4.3 뭐 여순 사건, 한국 전쟁적으로 민간인 학살 문제 이런 수많은 과거사 정리 사업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구구들이 새로운 구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올드라이트가 뉴라이트로 진화되는 시점이거든요. 뉴라이트가 강경해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도 구구 기독교는 존재했는데 보수적으로 이른바 뉴라이트 개신교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 기독교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기독교 내에서만 한 게 아니라 뉴라이트들과 한 거예요. 뭐 자유경제왕 같은 신자유주의적 의미의 뉴라이트들과 경제적이죠. 종교는 물론이고 뭐 이마 시민사회 뭐 여러 그러니까 올드 뉴 이제 다 섞여서 어마어마한 지금 구구 진영이 만들어지는 건데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글로벌한 맥락이 있고 한국적인 지금 지층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민간인 학살 제노사이드를 얘기하면 사람이 죽는 거는 그러니까 뭐 삶의 파괴를 떠나서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죽는 거는 전쟁 때 끝났잖아요. 물론 그 이후도 고문당하고 뭐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어쨌든 생물학적 삶을 앗아가진 않지만 다양한 사회적 삶의 토대들에 대한 파괴들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유족들에게, 피해 생존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다양한 계엄을 선포를 통해서 국가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싹 없어진 게 87년 이후가 되는 거예요. 사실 87년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제주 4.3 사건은 2000년까지 제주도 사람들이 얘기를 못했어요. 93년에 다랑시구로 해서 뒤해가 나와도 몰래 유족들이 걷어다가 바다에 그냥 수장시켰어요. 87년 이후 한참 지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적으로 뭐 정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 87년이라는 걸 우리가 되게 한 시기 한 연도가 아니라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른바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 이행기인데 이 민주주의 이행기라는 말의 이면이 뭐냐? 저는 부정론이라고 해요. 부정. 그러니까 계속 부정의 시대가 있었죠. 사실 이제 한국 전쟁 끝난 이후에도 엄청난 부정이 있었지만 부정이 새로운 양상으로 구구화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구 진영이 부정을 진영화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정부가 알아서 하니까 정권이. 그런데 민주화가 되니까 이 올드라이트들의 발상이 이제 이거 안 되네 하고 반공주의 이제 안 먹히네 용산기념관 만들었는데 안 먹히네 하니까 이제는 사회를 진영화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론이 진영화되는 거예요. 역사 부정론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교과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일 마지막이었고 시작은 식민지 근대화로. 그죠? 그리고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부정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반일 종족주의라는 건 어마어마한 분기점을 만들었고 트리거가 된 거예요. 구구 진영의 형성에. 왜냐? 왜일 것 같아요? 논리와 수법들이 지금 그때 다 출현합니다. 일단 방법론, 수법, 사기 수법, 우겨라, 상대화해라, 뭐 등등 정쟁화해라. 그러니까 너무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을 어떻게 하느냐. 일본을 아주 잘 배웠어요. 일본 구구들을. 더 심각한 건 기동전, 진지전, 헤게모니 이런 개념. 걔네들이 좌파를 배우자 그러거든요. 뉴라이트들이. 실제 전향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이제 좌파적 조직 원리, 조직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언론, 출판, 문화, 역사 이런 파트에서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권력을 잡은 거예요. 박근혜 때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와서. 그리고 윤석열 때는 박근혜와 다르게 모든 대통령의 공식 담화가 오염됐어요. 그런 언어로, 뉴라이트 언어로. 아시잖아요. 3.1절 이제 일본 안 나옵니다. 일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8.15에 반국가 세력 나옵니다. 이제 국군의 날 때 나오던 잠깐 나오던 언어가 막 8.15 때 담화로 가득해요. 그러면 국군의 날 때 뭐 나오는지 아세요? 자유의 북진론. 네. 자유의 진격이잖아요. 북진론이 나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행동의 반경 범위가 풀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뭐든 할 수 있다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선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성적 소수자, 그러니까 수많은 소수자들의 권리, 인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염됐잖아요. 대통령의 방어권이 인권으로 얘기되고
다른 소수자들의 권리가 억압받는 상황.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게 전락이 된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부정의 파고에서 과거사 입법과 진실 규명의 노력들이 그럼 무의미했느냐? 아니다. 대법원 판례로 남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진실 규명을 승인했고 4.3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처음으로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쪽이지만 어쨌든 추념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여전히 부정도는 많지만 윤석열도 어쨌든 당선인 때는 왔고 뭐 이런 게 하나하나 풀려가고 여선 사건이 드디어 이제 제도화로 들어왔고 뭐 등등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항쟁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도 다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라는 말 이면에 그런 수많은 요소들의 전진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엄청나게 제약하면서 많은 백래시들을 겪으면서 마치 이게 떨어지면서 반동하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이게 지금의 그래도 우리가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군인들이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인 거죠. 지휘관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그 공수여단 한 장교 초임 장교가 아버지한테 계엄 떨어진다면 전화한 게 음성으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버지가 군 출신이었던 모양이지. 계엄이 무서운 거다. 일단 너의 안전을 절대로 우선시하고 두 번째는 절대 시민을 향해서 총소리를 들이대지 말고 아버지가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정도의 시민의식이 생겼는데 이거는 그냥 교육받았다의 의미가 아니고 뭔가 이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 모양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이주민자고 뭐 이 사람은 뭐 어쨌든 소수자지만 이 사람은 사람이구나. 농민이고 노동자고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농민 뭐 노동자면 맨날 불순분자고 막 항상 그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했던 사람들이 뭐 남태령에서 만나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농민들 내 할아버지던데 뭐 이런 거구나. 공동체 감각 촉지적으로 감정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죠. 마음이 막 이렇게 정동적으로 이렇게 말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감정이 막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공동체 감각.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응원봉. 촛불 때랑 다르죠. 선결제. 광주 절대 공동체라는 게 별거 있겠어요? 주먹밥 해주고 이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뭔가 법제도적이고 뭔가 이렇게 개혁하는 어떤 수술하는 방식을 넘어서 전 사회적으로 되게 두텁게 개혁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광장에 그치지 않고 폐쇄돼 있지 않고 현장으로 연결해 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시민들이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백래시도 시민들이다라고 전 인정을 해요. 구구 대중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지금. 구구 시민이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 시민들이 예컨대 폭동 행위를 통해서 폭도로 변모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일단 형사사법적으로 보는 거죠, 저도. 근데 되게 좀 아직 불편해요, 그런 맥락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명백한 어떤 뭐 수사를 거쳐가지고 폭도 행위가 증명된 어떤 수사를 거쳐가지고 드러난 사람 이상으로 내가 어떤 게 두렵냐면 저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폭도로 보게 되는 거 아닐까? 저 중에는 분명 우리 이웃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우리 학교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되게 못마땅하고 너무 화가 나지만 쟤네들을 폭도라고 부르면 되나? 안 되나? 엄청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윤리, 시민 윤리들을 막 이렇게 우리가 단련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그런 맥락에서 계엄에 대해서 역사와 사회학적으로 보는 훈련과 시각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